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요즘 바쁘고 피곤하고 할 게 많아서 책이랑 멀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리디북스가 가까이 왔어요. 바로 내 손 끝으로. 책이 없어도 책을 읽도록. 전자책은 리디북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전쟁에서 적의 편에 서서 자신을 향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듀마의 말입니다. 스티브 블레스는 1971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우승을 이끈 에이스 투수입니다. 5년 연속 두 자리 승수를 기록했고 1972년에는 19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그는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3승 그리고 이듬해 은퇴를 했습니다.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 골프에서 입스라고 불리는 갑자기 실제 경기에서만 이유 없이 실수를 연발하는 증상입니다. 자신감 결여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험지만 보면 머릿속이 백지가 된다거나 청중 앞에 서면 외웠던 대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입스는 그 원인이 자신감의 결여에 있으므로 해결책 역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이유를 10가지쯤 찾아보면 어떨까요? 과거에 멋지게 성공한 기억을 되살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 청중, 부담감, 승부욕 등 시험 외적인 측면 때문에 긴장했다면 반대로 시험 자체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긴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을 기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토크쇼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에게 자신감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 되면 말고죠 뭐. 365 공부 비타민, 시험지만 보면 머릿속이 백지가 되는 당신에게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유시민 씨와 알베르토 망구의 글을 읽어보았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자기가 좋아하는 글, 흥미있는 글을 읽으면 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교양서, 양서, 고전을 찾아 읽으면 더욱 좋다. 다만 그 두 가지가 선후가 바뀌어서 흥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추천도서를 읽히는 건 좋지 않은데 일단 양이 질을 만든다고 독서에 흥미가 붙으면 그 다음에는 추천도서, 고전 위주로 읽어나가면 더욱 훌륭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읽는 방법에는 크게 발췌독과 정독이 있습니다. 물론 책은 정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말이죠. 글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우리는 설명문 읽기, 논설문 읽기, 문학 읽기 다 배웠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정독의 디테일한 방법들입니다. 어떤 장르의 책이건 열심히 정독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을 체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책을 그렇게 읽을 수는 없는 거죠. 비문학 도서들, 정보를 얻기 위한 책들은 특히 발췌독으로 빨리빨리 필요한 부분만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치나바 다카시입니다. 일본의 지의 거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책이 너무 많아서 아예 서재로만 된 빌딩을 세웠어요. 고양이 빌딩이라고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쯤 되던가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인터넷에서 고양이 빌딩이라고 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건물 외벽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내부 사진도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빌딩의 모든 층 전체가 다 책입니다. 다치나바 다카시는 모든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독서력을 바탕으로
문학 비평, 정치, 교육, 물리학, 생물학 모든 부분을 넘나드는 글을 쓰고 토론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는 글에서 다치나바식 독서론, 독서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무척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는 사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고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지식은 과거의 지식에 덧대어서 계속 쌓아온 거기 때문에 오래된 옛글을 읽는 것보다 가장 최첨단의 새 글을 읽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책을 살 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서점에서 한꺼번에 40권, 50권을 한 분야에 대해서 골라서 들고 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사놓은 책의 대부분을 제대로 다 완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도 했죠. 많이 사다 놓고 군데군데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책 사는 걸 좋아하고 사놓은 책을 다 읽지는 않는데 그때 다치나바 다카시의 책 구매 요령과 완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듣고 나름의 위안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치나바식 발췌독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데요. 목차를 읽고 단락을 펴서 단락의 첫 문장을 읽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차를 보면은 책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쓱 들어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페이지마다 단락마다 첫 문장만 읽고 넘어가도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독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눈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책 안에 빼곡히 글자가 나와 있어도 그것들을 그냥 그림을 본다 생각하고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줄줄줄 눈으로 그냥 막 훑어나가다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에서 저절로 눈이 간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로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알아서 키워드를 골라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 주변의 글들을 조금 읽고 다시 넘겨서 그냥 대충 쓱 보다가 눈이 탁 띄이는 단어가 있을 때 그 주변을 읽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발췌독과 다독을 강조하는 그런 독서법 덕분에 다치나바 다카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을 한정된 시간 내에 갖출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엄청난 독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독서를 해왔거든요.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췌독을 빨리빨리 읽어도 자신의 기본기 위에 계속 살을 덧붙이는 식으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거죠. 독서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적용 가능한 분야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를테면 자기계발서라든가 경영서라든가 조금 그래도 책을 읽어서 익숙한 분야는 목차만 보고 쭉쭉 넘기면서 훑어봐요. 그렇게 넘기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저절로 눈이 멈추곤 합니다. 다만 꼼꼼히 정독을 했던 옛날에 기본기가 있기 때문이죠. 잘 모르는 분야 책을 처음 읽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독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정독은 독서의 기본입니다. 꼼꼼하게 읽고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고 글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독서력이 길러집니다. 정독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존 스튜어트 밀이네요. 제가 전에 존 스튜어트 밀식 입문고전 독서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팟캐스트 방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존 스튜어트 밀은 고전을 읽고요, 아버지에게 요약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갔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독서법이죠. 저희들도 친구들과 함께 필독서를 하나 정해서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고 할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인 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모티머 애들러라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저술가예요. 독서법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책. 애들러는 독서의 기술에서 책을 읽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초급 독서. 둘째, 점검 독서. 셋째, 분석 독서. 넷째, 신토피칼 독서.
신토피칼 독서라는 것은 파생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초급 독서는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겁니다. 이 글자를 알고 띄엄띄엄 문자를 읽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야기할 것이 없고, 두 번째 점검 독서는요, 책의 여기저기를 뚫레 훑어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표제를 읽고 서문을 읽고 목차나 색인을 살펴보고, 책이면은 맨 첫 번째 챕터 혹은 맨 뒤에 챕터에 보면은 책 전반의 내용을 요약된 것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읽는 겁니다. 저는 서점에서 책을 살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제목을 보고 끌리는 책을 손에 짚겠죠? 나한테 필요한 책이다, 이거 뭔가 감이 온다, 촉이 괜찮다, 이런 책이 있으면은 먼저 저자부터 살펴봅니다. 저자 소개를 보고요.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 책을 쓸만한 자격이 되는지, 혹은 가위와 풀로 오려서 만든 책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감을 잡는 거죠. 요즘은 특히 광고와 마케팅의 힘을 빌어서 한번 쫙 쏟아지고 쏙 들어가 버리는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실제로 제목에서 내가 끌렸던 내용, 그것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죠. 저자의 머릿말이나 번역된 책이라면 옴기니의 말도 조금 살펴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책의 중심 내용을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본문 여기저기를 펴서요, 문장력이 괜찮은지, 편집이 양호한지 그런 것들을 살핍니다. 그리고도 괜찮다 싶으면 그 책을 사는 거죠. 바로 이런 방법이 모티머 애들러가 이야기한 점검 독서입니다. 책을 쓱쓱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분석 독서로 넘어갑니다. 분석 독서는 우리가 말하는 정독입니다. 책의 주제를 분류하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요약하고 내용을 해석하면서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중요한 문장과 종속된 문장, 주장과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 말 그대로 정육점에서 고기를 해체하듯이 책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꼼꼼히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거, 그게 분석 독서입니다. 애들러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 전체의 플롯이든 주된 종된 부분이든 저자가 문제 삼는 점이든 논점이 되는 부분이든 간에 머릿속으로 어렴풋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으로 행간과 여백에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들러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언어로 나타내지 못하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저자에게 궁금한 점이 생기거든요. 의문사항도 생기고요. 그런 질문 역시 행간에 적어 넣으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책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구성을 취하는지, 그런 의문사항들을 적고 답이 나올 때마다 그 답을 메모하든 밑줄 치든 그렇게 부지런히 책과 관계 맺음을 하라는 거죠. 책을 깨끗하게 다 읽고 난 뒤에 헌책방을 팔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절대로 책을 잘 읽을 수 없습니다. 책은 지저분하게 읽어야 됩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마치 손에 닿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긴 하거든요. 독서를 꽤 많이 한 친구인데 단 한 번도 책을 접거나 꾸기거나 밑줄 긋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펼쳐보았다는 흔적도 남기기 싫어서 책을 완전히 180도로 쫙 펼치지 않고 엿보듯이 살짝만 펴서 봅니다. 그래서 책을 펼친 흔적이 남지 않아요. 개인의 취향이긴 하겠으나 저는 이왕 책을 보아야 한다면은 완전 너덜너덜 걸레가 되듯이 지저분하게 읽고 쓰고 메모하고 그렇게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해보니까요, 깨끗이 책을 읽으면은 다음번에 그 책을 폈을 때 머릿속이 깨끗하더라고요. 메모를 끄적인 부분만이 나중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열심히 메모하시고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모티머 애들러가 말한 네 번째 단계,
독서의 가장 최종 단계, 왕 중의 왕, 끝판의 방법은요, 신토피칼 독서입니다. 다름 아닌 파생 독서예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하면은 도서관의 목록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요즘 같으면 인터넷 검색이 되겠죠. 그것을 통해 주제와 밀접한 관련 있는 책들을 여러 권 정한답니다. 그 책들을 긁어 모아서요, 다양한 책들의 목차를 살피고 자신이 정한 주제와 논점에 대한 각 책의 의견들을 다각도로 살펴본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책들의 서로 다른 견해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비교하고 대조하고 끝으로 자기의 의견까지 결론을 내라는 것이 신토피칼 독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싶어요. 우리가 논어 공자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주제면은 논어 책도 구하고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의 공자 소설책도 갖다 놓고 동양철학 개론에서 논어 공자가 나와 있는 부분들도 좀 모아놓고 도울 김영욱 선생님의 도울 논어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 부분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가는 거죠. 파생 독서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력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말을 파생 독서, 신토피칼 독서 이렇게 붙이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교 때 리포트 쓰고 할 때요, 보통 다 그렇게 쓰지 않나요? 기말고사로 선생님이 주제를 주시면은 그 주제와 관련된 책들 도서관에서 열심히 찾아놓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자료 모아서 긁어서 붙이고 목차 짜가지고 서론과 결론 짓고 자기 의견 코멘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거의 몇십 년 전에 쓴 책이니까 독서의 최종 단계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했던 독서 방법, 바로 그러한 독서 방법대로 일상의 모든 독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독서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발췌독과 정독이 고루 사용된 기술이 되겠네요.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정독을 넘어서요, 재독, 그러니까 되풀이 읽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글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가 쓴 읽는 인간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책 한 권을 처음 읽을 때 우리는 미로를 헤매듯 독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하지만 한 번 더 읽을 때는 방향성을 지닌 탐구가 됩니다. 무언가를 찾아 나서서 그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행위로 전환됩니다. 그것이 리리딩, 한 번 더 읽는 까닭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특히 번역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 방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 권의 번역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각각 빨강과 파랑 두 종류의 색연필로 선을 긋거나 약간 긴 구절이라면 선으로 상자를 만드는 것이 제 방법입니다. 선을 그을 연필의 색이 적어도 두 종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색은 감탄한 부분, 매우 흥미로운 부분에 선을 긋는 긍정적인 행위를 위함입니다. 아울러 외우고 싶은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특별히 선을 굵게 그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싶은 다소 부정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어떤 번역이든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몇 개쯤 나오기 마련인데 아무리 훌륭한 번역가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걸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말하자면 진정으로 책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차이가 됩니다. 오에 겐자부로 선생님은 이 번역본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한 거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영화를 처음 볼 때 그 장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장면이 주는 의미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전체의 의미와 주제를 알고 있어야 지금 해당하는 장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선이 될지 반전이 될지
어떤 상징이 될지 말이죠. 그런데요, 영화 전체의 의미를 알려면은 어쨌거나 영화의 모든 장면을 다 보아야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때 마치 미로 속을 탐색하는 것처럼 매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꼬불꼬불 답을 찾아가면서 보고 있는 반면, 영화를 통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야 그 전체 미로의 출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영화의 각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내려면은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각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영화 전체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에 겐자부로가 읽는 인간에서 이야기한 제독의 중요성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의 각 챕터에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은 책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죠. 책 전체를 알려면 책의 각 장면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수행하려면 우리는 읽은 책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읽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책을 진정으로 읽느냐 읽지 않느냐의 여부라고 오에 겐자부로는 단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합니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정독을 하면서요,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인용하고 싶은 문구도 있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밑줄 칠 부분이 3줄 이상 넘어가면은 시작과 끝부분에 꺽쇠를 칩니다. 혹은 전체에 박스를 그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독을 끝낸 다음에 2차적으로 밑줄 그은 부분, 박스 친 부분만 다시 봅니다. 그렇게 밑줄 친 부분을 2~3차례 쑥쑥 훑으면은 책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리마인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책을 책꽂이에 꽂아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음번에 어렴풋하게 이 책 어딘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아주 작은 실마리 기억만 가지고도 뒤적뒤적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걸레짝처럼 지저분하게 읽어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밑줄과 박스 작업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느 부분에 어느 내용이 나왔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으십니까? 독서를 좋아하신다면 각자 나름의 책 읽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책 읽는 기술에 대한 책은요, 책을 아예 읽지 않았던 분들보다 어느 정도 독서력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유용한 책입니다. 정독하고 중심 주제를 찾고 어느 정도 책 읽기가 되셨다 싶으실 때 서점과 도서관에서 책 읽기에 대한 책을 몇 권 골라 읽으시면은요, 마치 어느 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식사량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 정확한 그 영양학 책을 찾아서 이론을 읽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이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책 읽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이 읽고 가능한 한 정독하는 것. 그 두 가지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어떤 책이든 손에 쥐면은 우리는 보다 많은 것을 그 책에서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날은 아마 12월 30일, 올해가 이제 하루 남은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책을 더 열심히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올해 말 10월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갓 2달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을 담아서 의견을 남겨주시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이라 또 혼자 하는 방송이라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항상 꾸준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 자신의 게으름에 채찍을 가하면서 이렇게 빠짐없이 계속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6년 내년 한 해에도 늘 그랬듯 부지런히 읽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했던 마무리 멘트로 올해 마지막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